작은 서점. 이 글은 내가 수년 내에 쓸 장편소설에 대한 일종의 계획안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박형서의 나는 부티의 천년을 이렇게 쓸 것이다.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자, 소설은 한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가인 화자는 자신이 구상 중인 장편소설 부티의 천년에 대해서 독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책 선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의 에세이즘의 정점, 소설가 이스라의 신간, 갈등하는 눈동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꿀벌처럼 옷을 입고 오셨다고 이제 밖에서 우리가 한참 쌀 떨었는데 따뜻하세요? 그렇게 입으셔서. 지금 좀 땀이 납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춥지만 오히려 이럴 때 또 책 한 권, 좋은 책 하나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디디에 에리봉의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네,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네요. 아, 그렇죠. 네. 이 책 출간 소식이 저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연말에 작은 서점 특집 방송에서 21세기 최고의 책으로 엘레나 베란테의 나폴리 4부작을 꼽으면서 같이 최종까지 고민했던 책으로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얘기했었어요. 네네. 그 책의 저자가 디디에 에리봉이고요. 그분의 신작입니다. 참고로 우리 김경현 MD님께서 꼽아주신 그 엘레나 베란테의 작품 제가 휴가 때 열심히 봤습니다. 다는 못 읽었지만 너무나 재밌게 마음 따뜻하게 접했던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번 책도 그 최고의 책 반열에 올라갈 만한 책이라는데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 책이 사실 출간 소식이 기쁘긴 했지만 저는 랭스로 되돌아가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책에 필적할 만한 책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설이 아니고 자기 삶을 굉장히 솔직하게 쓰면서 그에 관해서 셀프로 사회학적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쓴 작가의 경우에는 사실 전작을 뛰어넘는 작품을 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한 분석은 전작에서 너무 잘 해놨고 그만한 책은 이제 나오진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너무 잘 썼고 좋습니다. 참고로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번 챙겨 읽어봐야 되겠군요. 그럼 이번 책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전작이랑 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면 전혀 또 새로운 그런 내용인가요?
이번 책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전작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는 아니고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리즈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의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은 디디에 에리봉의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 약간 반신반의했던 게 엄마에 관한 서사라는 주제 때문이기도 했어요. 엄마라는 주제는 치트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작이 너무 잘 됐고 또 다음 작품을 잘 써내야 하니까 조급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치트키 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엄마라는 주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참. 네, 그 엄마와 자식 간의 감정은 항상 여러 방향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쓸 때 다층적인 감정의 레이어를 쌓을 수밖에 없고 또 독자에게서도 각자의 깊은 감정을 투영해서 읽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매우 잘 쓰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또 어떤 소재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책을 읽을수록 저희 좀 오만한 편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글이 뻗어나가더라고요. 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뭐 매력적이고 그래서 오늘 가져오셨겠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책은 에리봉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집안에서 혼자 쓰러지셔서 구급대원을 불러서 집을 따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데 어머니는 가기 싫어하세요. 입원하러 가는 길에 차 뒷좌석에 타서 가기 싫다면서 막 우시거든요. 어떡해. 자식으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리봉이랑 동생이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사람들이 어머니 잘 돌봐줄 거예요. 여기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주 올게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에리봉이 두고 봐요. 괜찮을 거예요. 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어떤 내용의 노래인데? 네, 가사가 이성적이어야만 해요.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병이라도 났을 때 혼자 계시면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거예요. 두고 봐요. 괜찮을 거예요. 이 가사에 대해서 에리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는 이 말들이 거짓임을 대강은 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 말들을 건네받는 사람 역시 그것들이 거짓임을 짐작하거나 감지한다. 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죄책감을 쫓아버리려고 혹은 적어도 덜어내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참 이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노년에 나이가 들고 집안에 혼자 있는 게 어려워지면 특히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을 모셔야 되나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양원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여기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이제 앞으로도 닥칠 거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이 이렇게 노래의 가사로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모두 비슷한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에리봉의 글쓰기 방식이 현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문학적, 사회학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면서 이제 에리봉이 노년에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삶의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석이 되죠?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요양원에서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인 거죠. 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살던 일상, 관계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규칙, 관계,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재학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이 들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힘에 부치는 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에리봉의 어머니의 경우 그곳에 이미 있는 입소자들 그 누구와도 친해지고 싶지 않다면서 막 화를 내시거든요. 네. 근데 에리봉이 그 이유를 짐작해보니 요양원이라는 곳은 삶의 사실은 마지막 거주 공간인 거잖아요. 신규 입소자로 들어간 사람의 눈에는 그곳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쇠약하고 늙은 모습일 텐데 사실 그게 나의 미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앞에 놓인 날들에 딱히 희망이 없고 좌절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안 하더라도 너무나 또 이해가 되는 그 측면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학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요양원 자체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딱히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인 것 맞아요.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네. 종착지로 가는 길목. 뭐 뭔가 이런, 회색 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에리봉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제도에 의한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도에 의한 학대요? 네. 그 상류층을 위한 최고급 시설이 아닌 이상 돌봄 노동의 영역은 항상 열악하잖아요. 돌봄에는 사실 끝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네. 이걸 늘 시설들은 적은 비용으로 해내기를 요구받죠. 네. 돌봄을 해낼 노동자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머니 같은 존재들은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네. 하루에 한 번 겨우 움직이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씻고 아이고, 네, 그런데 인간으로서 움직이고 싶고 씻고 싶고 사회적 작용을 하고 싶고 뭐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나이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니 삶의 의욕도 꺾이는 거죠. 제대로 된 고민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와 시설의 입소자에게 양방향적 학대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면서 에리봉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의 부도덕성에 대해 거듭 말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도에 의한 학대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이 돌봄 노동의 영역까지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논의할 부분이 네, 많아지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모가 노년에 요양원에 입원할 때 자식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에리봉은 어빙 고프먼이라는 사회학자가 말한 자기 영토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토란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권리, 장소, 공간, 관계의 총체를 뜻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영토는 위축을 거듭해 마침내 한 장의 나귀 가죽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전의 영토에서 더 이상 거의 아무것도 잔존하지 않고 그나마 잔존하는 것 중에서도 극히 적은 것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자기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도래하는가? 과거의 삶과 단절되고 그런 와중에 새로운 환경에는 적응해야 하고 그럴 때 인간에게는 무엇이 도래하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무거운 네.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도래할까요? 우리 사실 좀 알지 않나요? 그 도래하는 거에 대한 답을?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예. 어머니가 요양원에 도착하던 날에 의사가 슬라이딩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슬라이딩 증후군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뿌리 뽑힘의 충격. 그러니까 기존에서의 삶에서 마치 분갈이 하듯이 뿌리 뽑혀서 새로운 삶에 심겨진 거잖아요. 네네네.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응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타개한다고 합니다. 그게 슬라이딩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네네. 프랑스의 노인병 전문의는 슬라이딩 증후군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발휘하고 투쟁하려는 시도의 포기라고 말합니다. 네네. 하지만 보통 자식들은 자신의 부모는 잘 적응할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에리봉도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에리봉의 어머니는 7주 만에 돌아가세요. 어머니도 그 슬라이딩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한 케이스네요. 네.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였으니까 이미 위독한 상황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니었대요. 그렇게 집안에서 종종 쓰러지시긴 했는데 그 전에 뭐 필요한 수술은 다 마친 상황이었고 혼자 계실 때 또 쓰러지시는 상황이 되면 위험해서 약간 보호 차원에서 요양원을 간 것이지 그 이후에 큰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저자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죄책감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죄책감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리봉이 개인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에리봉은 사실상 마음으로 가족과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 에리봉의 가족원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극우 혹은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 계급이고요. 에리봉 개인은 계급 상승 에 대한 욕망과 또 지식 탐구의 열망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원가족과 좀 다른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서 지식인 계층이 된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다른 가족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화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과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책에 이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막 물론 슬퍼는 하지만 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분석적인 입장을 취해요. 네네. 엄마 죽음에 관한 분석적인 입장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엄마와 평생 멀어지려고 애써왔고 또 네네. 그것에 성공했지만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모두 어떤 관계망 속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에리봉은 사르트르의 개념을 빌려와서 네. 우리 자신의 실제를 구성하는 건 단편적이고 이질적인 정체성들의 종합적 통일성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까운 누군가를 잃는 건 우리 역할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고 네. 그건 우리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에리봉의 경우에는 평생 자신의 삶에서 가족을 지우려고 노력해왔고 실제로 거의 지운 채로 살았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역설적으로 어머니 부재가 가족이라는 존재를 계속 상기시키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누군가 돌아가시고 나면 해결해야 되는 업무들이 계속 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어머니라는 가족 집단 기억의 사실 보유자라는 그런 존재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우리 가족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각도 하게 되면서 어머니, 가족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개인적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어머니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건 이제 어머니와 멀어지려고 애써왔던 그 자신에 대한 그 과거, 그거에 대한 반성 같은 건가요? 완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복잡했던 감정과 관계가 단지 죽음으로 인해서 다 화해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만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자신의 수치심, 네. 또 벗어나고 싶었던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되짚어 봅니다. 좀 거칠게 설명해 보자면 에리봉에게 엄마는 늘 이해할 수 없고 창피한 사람이었거든요. 아하, 네, 그렇지만 네네. 그런 엄마라는 존재를 여러 기억으로 다시 재구성해 보면서 뒤늦게 죄책감이 든 거죠. 그 자신의 이기심과 배은망덕함을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이 죄책감은 조금 늦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7주 만에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작가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치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글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늙음, 죽음, 상실 이런 주제들은 모든 생명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늙음과 죽음은 사실 100%의 확률로 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사회가 어떤 인간상을 그릴 때 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과 그에 따른 희망이 많이 남아있는 몸을 위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리봉은 여러 철학자들의 담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이론과 개념들이 노년의 삶을 당연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의 삶이 참고하거나 뭐 중거점으로 삼거나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철학적, 사회적 장치가 거의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단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노후의 불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에리봉이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그 실존의 차원에서도 노년기의 인간을 지탱할 수 있는 담론적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경영 MD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소름이었던 게 어제 제가 이제 친구 장례식 부친상으로 갔는데 네네. 거기 딱 경우가 아버지가 이제 암 말기셔서 요양원으로 보내드렸는데 3주 만에 정말 딱 3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조금 더 3개월, 6개월 이상 분명히 좀 생존의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양원이란 곳이 좀 그 분을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좀 짧게 나눴었는데 이 책을 좀 미리 접하고 읽고 갔으면 그 친구에게 좀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 에리봉의 글이 특별한 점이 개인적 층위의 이야기와 사회적 층위의 이야기를 매우 잘 결합시켜서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 책에서도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내고요. 사실은 이번 책을 소개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왜요? 왜냐하면 네네. 그 철학자들의 저서나 개념의 인용도 많고 이 사회적 층위의 분석을 할 때 좀 읽기에 숙달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네. 대중적으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거든요. 네. 또 그렇지만 완전히 학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만 써져 있는 책은 또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책만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읽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논픽션 도서들의 인기가 많이 꺼져가고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그래요. 잘 쓴 논픽션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랑 또 이 영역이 확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어떤 이제 노년의 삶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또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네. 것들 있잖아요.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모의 네. 자식이기 때문에 네, 우리 네.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아니면 또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디디의 에리봉의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 김경영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 작가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은 서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을 통해서 정선영님의 글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와, 저랑 최민석 작가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올해 첫 책으로 그동안 벼르기만 하던 켄 폴렛 대지의 기둥을 읽었거든요. 8부작 드라마로도 나왔다는데 소설을 어떻게 영상화했나, 인물에 어울리는 배우들을 과연 썼나 궁금해서 찾아보려고요. 소개해 주신 미스터 하이든도 읽고 싶어졌습니다. 작은 서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최민석 작가님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열심히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진정한 팬이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 지금 켄 폴릿 대지의 기둥, 네. 이게 총 3권짜리인데 한 1,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제가 지금 이제 한 8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선영 님도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네. 조금만 참고 읽으시면 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네. 호박 넝쿨처럼 줄줄이 나올 거니까 네네. 좀 참고 읽으셔서 재미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독서라는 게 약간 그 요즘 유행하는 마라톤 러닝 같아요. 누구 같이 이렇게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읽기가 훨씬 그렇죠. 수월하죠. 진짜 네. 그 마라톤 등산이랑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좀 힘이 들어야 재밌다. 쉬운 거는 네. 금방 또 실증이 난다. 힘든 게 재밌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든 걸 잘 버티려면 독서 근력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우선은 좀 재밌는 것부터 단편 위주로. 네. 오늘 그래서 좀 저한테 딱 맞는 걸 가져오신 것 같아요. 짧고, 네, 재밌고 조금 신선하면서 자극적인. 네, 어떤 근데 책인가요? 네. 오늘 네. 소개할 작품이 결국 이제 박형서 작가의 예. 나는 부티의 천년을 이렇게 쓸 것이던데 이게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네. 이야기가 굉장히 압축적이라 네. 읽으면 에너지가 진짜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 예전에 두유전장 읽었을 때 그 네. 느낌이랑 너무 비슷해요. 읽으면 네.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굉장히 쉽게 피곤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밌어 하셨다는 거는 네. 정말 취향에 맞다는 거죠. 저는
저번에도 두유전쟁 때 정말 무릎을 치면서 깔깔깔거렸는데 이번에도 몇 줄 막 이렇게 막 암기하면서 막 읽었어요. 어디 가서 써봐야지 막. 네. 시험 준비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야 너가 자꾸 그러면 야 주가가 폭락하고 휴전선에 긴장감이 와. 뭐 이런 표현들 너무 웃기잖아요. 너는 생각을 엉덩이로 네. 하니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표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그 문맥상 너무 위트가 넘치는. 그렇죠. 그 네. 허를 찌르는 예. 뜬금없는 표현들. 뜬금없는 표현들. 네. 네, 박형서의 나는 부티의 천년을 이렇게 쓸 것이다. 아니 간혹 이렇게 뭔가 좀 지치고 우울할 때 한 번씩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소금 뿌려주듯이 그죠? 저한테. 제가 박형서 작가의 네. 작품을 소개한 지 2번째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 여름에 소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또 계절도 2번 바뀌었잖아요. 네네. 또 기회가 된다면 네. 한 여름쯤에 네. 네. 한번 소개를 네. 해볼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름에 한 편, 겨울에 네. 한 편. 약간 그럴까요? 방학 때 찾아오는 느낌으로. 좋아요. 네. 추석, 설에 성룡영화 개봉하듯이. 박형서 작가가 우리에게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자, 예전에 박형서 작가의 소설집 자정의 픽션, 네, 이제 수록된 두유전쟁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책 제목이 핸드메이드 픽션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제목을 보면 마치 시리즈처럼 구상해서 쓴 소설집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 핸드메이드 픽션 안에 자정의 픽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제가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정의 픽션이 먼저 나온 소설집인데 거기에는 보통은 있는 표제작인 자정의 픽션이 없어요. 자정의 픽션이 핸드메이드 픽션에 있던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은 소설집 제목을 소설집에 보통 단편 소설이 7편 실리거든요. 네. 많으면 8편. 네. 거기서 한 편을 뽑아서 네. 소설집 제목으로 붙입니다. 그쵸. 그걸 이제 표제작이라고 하죠. 근데 자정의 픽션에는 자정의 픽션이 없어요. 근데 핸드메이드 픽션에 자정의 픽션이 있어요. 너무 박형서스러워요. 마치 누군가가 야 자정의 픽션에 왜 자정의 픽션이 없냐 이런 항의에 답하듯이 핸드메이드 픽션에 자정의 픽션을 넣었는데 또 웃긴 거는 네. 이번 소설집 오늘 소개하는 소설집 핸드메이드 픽션에는 핸드메이드 픽션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소설집에 핸드메이드 픽션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네. 두고 볼 일입니다. 독자들에게 이런 또 긴장감을 주는 작가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핸드메이드 픽션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인들이 네. 그 손으로 뭐 무슨 드라마에서 현빈 배우가 이게 이탈리아 장인이 맞아요. 손으로 시크릿 가든에서 손으로 한 땀 한 땀 빚은 트레이닝복이다. 그때 말하는 그 손으로 한 땀 한 땀 빚은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핸드메이드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정말 내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빚듯이 정성 들여서 썼다. 그런 맥락에서 붙인 제목이고 실제로 그 작가의 말 있잖아요. 후기. 네. 거기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손으로 썼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한 단어 하나 정말 신중을 기해서 고르지 않나요, 작가들? 이것도 저는 저희 상상인데, 야, 우리 그런 말 흔히 많이 듣거든요. 네. 저 이제, 야, 소설을 뭐 발로, 그러니까. 글을 발로 쓰냐. 아니, 나 손으로 썼는데. 그런 반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그냥 네. 상상입니다. 발로 쓰지 않고 손으로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 여기 이 책에서 나는 부티의 천년을 이렇게 쓸 것이다를 골라오셨어요. 여러 개의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가장 뭔가 돋보였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재밌었고 핸드메이드 픽션 중에서 가장 박형서 작가다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네. 그 전개가 사실 굉장히 황당한데 네. 또 이게 웃긴 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데 논리적이고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도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고 역사도 네. 되게 많이 하시는 네. 분이고 근데 다 뒤틀어 놓고서 내 마음이다. 목에 항상 그 그렇죠. 목에 한 말씀 네.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네. 쾌감이 느껴져서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블러핑으로 시작되거든요. 블러핑. 네, 시작되거든요. 블러핑. 약간 허풍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발표된 이 세상의 무수한 그 타인의 작품들이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사실은 원래 다 자기 머릿속에 있던 거였는데 네. 무슨 영문인지 자기 머릿속에 마치 투명 비닐백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남들이 다 일찍 발표했다고 이제 능청을 부려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폭로하면 진짜 문단에 난리가 나고 주가가 폭락하고 휴전선의 긴장이 네, 고조될 것 같아서 꾹 참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부티의 천년마저 서점에서 발견하게 되면 자기는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피를 토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비극만은 피하기 위해서 네. 이 단편 소설을 쓴다. 네. 이렇게 밝혀요. 당연히 이래놓고 부티의 천년을 쓸지 쓸까요? 안 쓸지는 모를 일이죠. 네.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우리 최민석 작가님과 결이 좀 비슷한 생각을 계속 예전부터 해왔는데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본인이 써놓고 다른 작가가 똑같은 내용을 써서 이거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저는 옛날 이제 네.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라는 네. 그 단편집에 국가의 탄생이라는 소설에 네. 세르반테스와 마르케스가 네. 환생해서 제발 내 몸을 빌려서 네.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네. 거부했다. 네. 비슷해. 네, 제가 보니까. 마르케스는 허락해줬다. 네. 그래서 이건 이 이상한 문장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네. 마르케스가 쓰는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능청을 부린 적이 있죠. 이 블러핑의 장인들. 그러면 오늘 이 소개받을 나는 부티의 천년을 이렇게 쓸 것이다. 작품 계획서 같은 거. 그렇죠. 지필 계획서죠. 아주 거대한 장편 소설 부티의 천년이 작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데 네. 네. 그거를 누군가가 훔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시놉시스부터 밝혀놓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놉시스이기 때문에 문장보다는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네. 굉장히 황당한 진행이 있는데 시놉시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놓고서 이제 그 장편 부티의 천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작품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작품의 첫 장면은 박형서 작가가 직접 나옵니다. 네. 네. 박형서 작가와 박형서 작가의 소설에 나오는 유일한 주인공인 실제 친구 성범수 씨가 네. 이번에도 또 나옵니다. 네. 두유 전쟁의 주인공이었죠. 둘이 정릉의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혐오 시설인 한분태 해장국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두유 전쟁에 나왔었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성범수 씨.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며칠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성 패션지 편집장이더라고요. 실제 친구일까요? 그분이? 실제 친구고 북토크도 같이 했고 제가 몇 번 글도 쓴 적이 있는 그 꽤 유명한 남성 패션지의 네. 편집장이고 책도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박형서 작가의 친구라는 이유로 늘 놀림받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박형서 작가는 성범수와 함께 한분태 해장국에서 술을 마시다가 깜짝 놀랍니다. 네. 성범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졸고 있는 주인 아저씨 허벅지 위에 시궁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주인 아저씨가 한분태인 거죠. 그걸 보는 순간 박형서 작가의 머릿속에 피리 부는 사나이에 지워진 구활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에 지워진 내용의 구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이없는 능청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것도 본인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런 능청이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블러핑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박형서 작가는 갑자기 신접한 듯이 네. 몸이 휘청거렸고 그 바람에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집니다. 네, 본인을 너무 띄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런 네. 오라, 네. 아우라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남이 해주지 않으면 네. 내가 스스로 띄우는 자세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유럽. 그 한자 그거 아니라 네. 구라파 작가의 네. 자세입니다. 아무튼 그 소주병이 떨어지니까 쥐는 네. 놀라서 도망가고 한분태 해장국 집의 주인인 한분태는 놀라서 깨며 네. 뭐야? 라고 외칩니다. 뭐야? 이 대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네, 보죠. 그리고 한분태 해장국 집의 주인은 한분태는 아저씨였다.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네네.
자, 그래서 이 한분태 이분이 이제 소주병이 깨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야라고 외치면서 한분태 해장국집의 주인인 한분태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사연이 있네요. 그렇죠? 네. 자다가 계속 울어요. 네.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작가가 신잡하듯이 흔들릴 때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티의 천년입니다. 네. 이 부티의 천년은 10세기 말엽 인도 북부의 라자스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시간도 공간도 너무 멀리서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천년이니까 요거 20세기에 떠올린 이야기니까 10세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대서사가 완성되는 거죠. 네. 아무튼 주인공은 부티라는 이름의 음유시인이고 여기 인도 북부에서는 음유시인을 차라니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네. 차라니.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단어가 아니라 작가가 만들어내는 단어들이겠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런 표현이. 그냥 만들어낸 세계관인 그러니까 거예요.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쭉 읽으세요. 이 책은. 그러니까 찾아보면 안 돼요. 허탈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세계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차라니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 음유시인 차라니들은 인간인데 쥐를 섬깁니다.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힌두교에서 그 소를 섬기듯이 이 음유시인들은 쥐를 섬기고 이 음유시인의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은 카르니지 여신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 차라니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여신을 섬기면서 카르니지 여신을 섬기면서 즉흥시를 짓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인공 부티는 이 즉흥시를 잘 지어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네. 게다가 또 음유시인이잖아요. 연주도 잘해요. 피리 연주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까 피리 부는 사나이 구활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피리 연주를 할 때면 이제 쥐들이 나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부티의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죠. 그런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떤 비극이죠? 전쟁이 터진 거죠. 네. 네. 전쟁이 터지자 이제 군대는 음유시인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여기서 또 질문. 군대가 예전에 그런 중세 군대들은 음유시인을 데리고 다녔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설에서의 설정에 의하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문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던 시절이다. 그래서 군대는 음유시인들한테 즉흥시를 지어서 자신들의 노래 업적을 노래하듯이 읊게 만듭니다. 네. 일종의 영웅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도록 전승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사람들이 업적이 이제 전쟁 소식으로 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은 군대를 따라다니는 거죠? 네. 그러다가 부티가 따라다니는 군대의 전력이 약해져서 그만 부티는 상대방의 포로가 되고 네. 그 후에 양쪽 군은 휴전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휴전이 어느 날 깨져요. 그러니까 이 음유시인 차라니들은 매뉴얼이 있었대요. 네. 매뉴얼대로 모두 집단 자살을 합니다. 부티도 독약을 받아 먹게 되죠. 주인공이 아주 초반에 죽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걱정 마십시오. 네. 부티의 천년이잖아요. 네. 부티는 독약을 먹지만 설사만 합니다. 네.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이 음유시인 중에 우두머리 시인이 할 수 없이 부티의 목을 칼로 쳤는데 이 박형서 작가가 또 고약한 심술을 부려요. 부티의 목은 잘렸지만 여전히 힘줄이 너무 굵어서 그 굵은 힘줄에 연결되어서 달랑거리면서 붙어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달려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우두머리가 힘없이 말합니다. 네. 카르지니 여신이 선택한 녀석이 바로 너로구나. 여신이 선택한 존재, 부티가 뭔가 이제 특별한 존재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카르지니 여신이 선택한 존재는 불사의 몸이 됩니다. 불사의 몸. 죽지 않는 몸이 된 거죠. 부티가 바로 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부티는 이제 시체 더미를 뒤져서 겨우 반지꼬리를 찾은 후에 반지꼬리. 네. 능청스럽게도 그 반지꼬리로 자기의 목을 스스로 꿰맵니다. 그런데 그 바느질로 꿰맨 목이 너무나 흉해서 죽은 한 노파에 굉장히 챙이 큰 붉은 모자를 쓰죠. 그리고 이 집단 자살의 장소를 벗어나서 200년 동안 걷고 걸은 후에 유럽 땅에 당도합니다.
1000년의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한 200년에 이렇게 좀 스리슬쩍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유라시아 대륙이니까 인도에서 걷다 보면 유럽이 나온다. 예. 네. 뭐 아무튼 굉장히 박형서 작가다운 과감한 결정인데 네. 그러면서 또 능청을 부립니다. 요때의 자세한 묘사는 대하소설 부티의 천년에 기가 막히게 드러날 예정이라고요. 기가 막히게.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네. 또 100년을 뛰어넘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작가 본인도 지쳤는지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시놉시스니까. 네. 네. 여하튼 이제 때는 13세기 말렵이 됩니다. 이 부티는 피리를 불면서 구걸하면서 다니다가 독일에 도착을 해요. 네. 그래서 부티는 독일식으로 이름을 이제 한스 빈팅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독일의 하멜른시입니다. 하멜른시, 아까 피리 부는 사나이와 좀 접점이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렇죠. 원래 그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네. 원제니까. 네. 이제 진행자님께서 예상했듯이 거기에 가보니까 하멜른시는 거기에 쥐가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쏟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제 한스는 그 한스 빈팅 원래 부티는 쥐를 신으로 섬기던 차란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스가 쥐를 돌봐주면서 피리를 연주하죠. 그러면 쥐들은 그를 따르고 어느 날 쥐들에 둘러싸인 한 과부를 피리를 연주하면서 쥐들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업적이 또 소문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가 슬쩍 이렇게 끼어들었는데 아까 작가가 그랬잖아요. 숨겨진 구할의 이야기가 더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피리 부는 사나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그렇습니다. 게 예, 이 하멜른 시의 시장이 한스 빈팅한테 돈을 줄 테니까 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나달라고 네. 그러죠. 그러자 이제 쥐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데 회의 끝에 도시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도시에서 대규모 식량 약탈을 하자. 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쥐들이요. 네. 네. 그래서 이 하멜른 씨가 전쟁을 대비해서 비축한 식량의 절반이 축나버리자 예. 이 도시에 살던 화난 남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서 하멜른을 떠나려고 하는 수천 마리의 쥐를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 그 한스 빈팅, 차라니 이 존재는 네. 쥐를 신으로 섬기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스는 남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이 쥐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겨우 20마리가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스를 불쌍히 여긴 카르니지 여신, 그 수호신 있죠. 그 여신이 도와줘서 한스는 물에 빠진 암컷 쥐 한 마리를 구해냅니다. 마치 타이타닉처럼. 네.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이 쥐, 운명의 쥐입니다. 바로 9,000년에 한 번 태어난다는 천하절색 쥐 마야였습니다. 후대에 태어날 미니마우스의 미모를 압도하는 네. 그런 절색 쥐. 그렇죠. 마야의 등장입니다.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미니마우스보다 훨씬 예뻤다. 네. 아무튼 이 소설에는 이제 천하절색 쥐라는 설정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스는 마야와 함께 5년 동안 항해를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천하절색인 마야는 한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천하절색 쥐와 인간의 결혼. 저는 아마 이 부분에서 책 덮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정말 상상력의 극단을 달리는 작가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 설정 때문에 네. 작가도 독자들한테 좀 미안했는지 네. 마야는 그러다가 네. 나중에 패스트에 걸려서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마야. 그립네요. 네. 그 모야가 혹시 마야? 아직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KBS 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박형서 작가의 나는 부티의 천년을 이렇게 쓸 것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진지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지금 들떠 있습니다. 자, 급변하는 이야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300년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인도양에서 거대한 토네이도를 만난 다음에 네. 배는 중국의 홍등가에 떨어집니다. 야, 그렇게도 건너뛴 300년의 우여곡절.
또 장편 소설 부티의 천년에 자세히 기술될 예정이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죠. 물론 뭐 기술될지 안 될지는 작가의 마음이고요. 아무튼 이제 한스 빈팅은 중국 홍등가에 떨어졌는데 그를 발견한 기생들은 한스를 탐관오리한테 팔아버리고 네. 탐관오리는 그를 노비로 등록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중간 노비를 한스는 살인하고 도망치죠. 이때 한스는 마침내 쥐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스는 칭다오에 도착을 해서 네. 해삼과 오징어를 건조하는 일을 하면서 이름도 중국식인 한펀팅으로 바꿉니다. 이름이 지금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제일 처음엔 부티였는데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 한스 빈팅으로 바꿨고 네. 이제 중국에 와서 한펀팅으로 바뀐 거죠. 나중에 또 한 번 바뀝니다. 네. 아무튼 이 한펀팅이 하는 오징어 건조일이 너무 잘 돼서 한펀팅은 건어물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서 방 9개 딸린 집을 지어서 네. 지역 노인들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마침 동네에서 네. 방귀 좀 끼는 입김 센 노인들이라서 노인들이 이 한펀팅을 칭송하고 그가 독일에서 왔다고 해서 이 한펀팅을 독일인으로 여기죠. 그들은 이 독일인들은 덕이 높고 해를 잘 쓰니까 덕덕자에 해 일자를 써서 덕일이라고 부르고 네. 이것 때문에 1897년에 칭다오가 변변한 저항 없이 덕일에 점령당하게 됐다라고 작가가 능청을 부립니다. 실제로 독일은 한자로 저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르겠습니다. 네. 이 홀로 덕자에 달아날 일자. 그죠. 예. 네네. 그렇게 쓰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고 중국에서는 덕덕자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그래요. 예. 덕국이라고 하는군요. 예. 한국에서는 홀로 독자에 네. 달아날 일.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그냥 덕덕자에 나라 국자 써서 덕국 이렇게 쓰는 건데 작가가 그냥 능청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칭다오가 이제 독일에 조차되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지금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능청의 스케일이 큰 거죠. 네. 아무튼 이렇듯 칭다오 사람들은 독일인이 아니라 덕일인을 마냥 좋게 봤던 것입니다. 네. 주민들은 한펀팅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성이 나서 건어물 가게를 불질러 버립니다. 네. 그래서 한펀팅은 배를 구해서 서둘러 도망가는데 이때 소문을 듣고 온 살아남아 있던 4마리의 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칭다오를 떠나서 마침내 여기저기 떠돌다가 네. 결국은 백령도에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백령도에서 그 한명회처럼 멍청한 연기를 해요. 멍청한 행세를 하면서 네. 목숨을 부지하는데 아주 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네. 뭐 지주와 탐관오리, 일본 헌병, 소련군, 미군, 국방군, 빨치산, 중공군 등에게 각각 한 번씩 살해를 당하지만 사실은 그냥 죽은 척 했을 뿐 다음 날 아침 몰래 일어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침에 몰래 일어나다니 정말 박형서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한펀팅은 또 비운을 겪는데 네. 때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네. 또 이제 어떤 비운을 겪게 되나요? 무심한 초등학생 2명이 한펀팅의 가족인 네. 시궁지 노마와 알레한드로를 살해하고 그들의 꼬리를 방학 숙제로 제출한 거죠. 이거 옛날에 저기 꼬리 이렇게 잘라서 지잡기 운동. 있었잖아요. 진짜. 숙제로 제출한 네네. 거죠. 역사가 다 소설의 소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비탄에 빠진 한펀팅은 80년대 초에 서울로 올라와서 상경에서 용접공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호적을 삽니다. 네. 이제 그의 이름은 마침내 한분태가 됩니다. 그 소설 처음에 나왔던 한분태 해장국집의 그 한분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분태는 허허벌판인 강남에 땅을 조금 샀는데 금세 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돈으로 결국은 정릉에 한분태 해장국을 열죠. 네. 굉장히 번창했는데 그 비결은 고향 인도의 카레가루를 조금 섞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해장국에 그 카레가루 조금 들어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자, 원래 한분태는 인도의 음유시인 부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간 한분태는 불사의 몸이 된 후로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정릉에서 평화로운 삶을 보내며 마침내
죽음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네. 그리고 같이 온 쥐 2마리는 트로트를 들으며 식당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쥐들도 몇백 년을 함께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마지막에 4마리가 왔는데 2마리는 무심한 초등학생들의 방학 숙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거고 이제 2마리가 살아남은 거죠. 한분태는 이제 죽음을 결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여신 카르니지한테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그 1000년의 일을 회생하죠. 네. 그런데 그에게 그동안 살았던 1000년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바로 마야를 사랑했던 5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마야와의 절절했던 사랑 그 5년이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떠올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이때 2명의 멋쟁이 손님, 네. 즉 나와 내 친구 박형서와 성범수가 와 있었던 거죠. 혹시 또 멋쟁이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네. 이때 한분태는 그립고 그리운 이름을 속삭입니다. 네. 마야. 그러면서 마침내 눈물을 쏟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부티의 천년은 막을 내립니다. 부디 박형서 작가님 이 부티 이야기 부티의 천년 장편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편 소설로 네. 쓰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스케일이 너무 커서 이거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독자 1명씩 확보하셨으니까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예. 제일 처음에 한분태 해장국에서 네. 주인 한분태가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박형서 작가의 부티의 천년이라는 장편 소설이 갑자기 네. 머릿속에 강림하듯이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 아저씨 한분태가 외쳤던 뭐야는 네. 천하절색쥐 네. 마야였다. 네. 마야였다. 이 소설은 제일 처음에 이제 한분태 해장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는 이제 인도 북부, 네. 그 다음 독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네. 칭다오 조차의 역사를 좀 언급한 다음에 백령도로 왔다가 결국은 서울로 돌아오죠. 그래서 서울에 정릉에 있는 혐오시설인 한분태 해장국에서 끝이 난다. 그리고 인물은 박형서 작가에서 네. 주인공 부티 이야기를 하다가 부티가 한스 빈팅이 됐다가 중국에 가서 한펀팅이 됐다가 네. 결국은 한국에 와서 족보를 사서 네. 한분태가 된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한분태가 사랑했던 천하절색쥐는 마야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약간 지금 취침 직전에 비몽사몽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꿈을 꿨나 책 얘기를 들었나 하실 것 같아요. 부디 오늘 밤에는 쥐꿈은 꾸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자 박형서의 소설집 핸드메이드 픽션 수록작 중에서 나는 부티의 천년을 이렇게 쓸 것이다. 오늘 최민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